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시사 토크 명쾌한주입니다. 치열했던 20대 대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역대급 초박빙 판세였는데요. 결국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승리로 막을 내렸죠. 새 정부를 맞이하는 전환기에 들어선 시점인데요. 오늘 명쾌한주에서는 윤석열 시대의 개막, 새 시대의 제주는 어떨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20대 대선 역대 최소 득표차로 승패가 갈렸습니다. 선거 일주일 전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이슈부터 오차 범인의 초접전 결과의 출구조사까지 정말 마지막까지 예측 불허의 상황이었는데요. 이 자리에 나와주신 세 분 중에 고재일 기자님, 강호진 센터장님은 이재명 후보의 우세를 예측하셨는데 예측이 약간 어긋났어요. 이번 대선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무리를 일으켜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우리가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선거를 보면서 정치는 생물인데 야, 선거는 요물이다.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난 방송 녹화를 하고 그 바로 다음 날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전격 단일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또 이게 또 바로 사전 투표 하루 전이었단 말이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그 이재명 후보의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다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마지막에 정말 거기에서 이제 한번 흔들린 게 아닌가. 모멘텀이 최소한 중단되거나 아니면 이제 윤석열 후보 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또 물론 이게 최종 결과에서는 굉장히 박빙으로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단일화 합의가 당장에는 그때 이제 어쨌든 개표 결과를 보면은 처음에 이제 그 사전 투표부터 먼저 개표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8% 많으면 10% 정도 계속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합의가 어떻게 보면은 당장은 이재명 후보에게 좀 사전 투표에서 좀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긴 한데 이게 결국에는 본투표에서는 어쨌든 윤석열 후보의 어떤 그 정권 교체론 뭐 대세론은 아닙니다만 이런 거를 좀 넘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았나. 뭐 어쨌든 정권 교체론도 있었고 특히 이번 선거가 뭐 서울이라든가 기타 여러 지역에 있어서 부동산 민심을 굉장히 좀 정리를 하지 못한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와 관련된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민주당의 한계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 사전 투표 당시에 또 이제 선관위원회가 좀 약간 좀 부실 투표 관리 논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쨌든 본 투표에서 윤석열 후보의 좀 어떤 지지층을 결집하는데 좀 약간의 영향을 또 줬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강호진 센터장님은 이번에 그 투표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사과드리고요. 맞히지 못해가지고.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는 그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어쨌든 또 다른 열망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민주당이 쫓아가긴 했는데 쫓아간 노력들이 사실은 정권 교체의 흐름을 이제 바꾸지는 못했고 또 저희가 아무래도 제주도다 보니까 제주 지역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섰다고 느꼈는데 제가 서울 민심까지는 파악 못하다 보니까 전국적인 판세를 있는데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한국 의원님은 윤석열 후보의 승리 예측하셨나요? 예, 저는 당연히 예측했죠. 두 분께서 예측 못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예측했고요. 근데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4년 전 저의 선거를 보는 것 같아서 저도 긴장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4년 전에 제가 지방선거 당시에 그렇죠. 지방선거 할 때 제가 0.75%로 0.75%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새벽 3시 반까지 뜬 눈을 새고 봤는데 똑같이 이번에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리라고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었고요. 다만 이제 제주도에서의 그 여러 가지 분위기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뭐 결과 자체가 뭐 당선이 돼서 그나마 좀 괜찮지만 앞으로 우리 대통령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문제도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검증 안 된 여론조사 기관들이 여러 가지
뭐 무차별하게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저희 당에서도 사실 굉장히 마음이 들떠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앞으로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성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막판 상승세가 있었단 말이죠. 방금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여론조사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앞선다는 조사들이 많았는데 대부분 예측하지 못했는데 0.73%포인트죠. 그렇죠. 초접전 양상까지 갔습니다. 이번에 그 민주당의 막판 상승세, 이번 초박빙의 대선 결과 의미하는 바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선거 일주일 전부터 이제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뭐 그때 이제 기간 동안 우리가 흔히 깜깜이 선거라고 하는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자당의 윤석열 후보가 10% 예. 차이로 이기고 있다. 예. 이런 얘기를 계속 거듭해서 했었고. 지금 비판을 많이 받고 그렇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지금 거의 지금 1~2% 지금 박빙이고 조사 기관에 따라서는 우리 후보가 앞서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이준석 대표의 블러핑인지 아니면 그 여의도 연구원이 잘못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대선에서 지기는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그래도 좀 비슷하게 맞춘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또 신호가 좀 감지됐던 게 본 투표일에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저 윤석열 당선인도 그러니까 후보도 당시 그랬고 이재명 후보도 굉장히 지지층 결집을 하려고 투표 독려를 굉장히 했거든요. 예.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다급하게 투표 독려를 하는 모습을 보고 좀 약간 언론에서도 약간 의외다라는 그런 보도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혹자는 이제 뭐 선거 결과를 민심에 준엄한 심판이라고 이렇게 레토릭을 씁니다마는 저는 좀 달리 보는 게 이 박빙의 선거를 보면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의 지역이 분할이 됐고 연령대가 분할이 됐고 예. 성별이 분할이 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결과다라고 이렇게 예.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김한국 의원님은 그 마지막 이재명 후보의 그 막판 상승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물론 저희 당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그 상승세에 준해서 득표 결과를 보면 저는 이재명 후보가 뭐 여러 가지 장점 내지는 단점이 많이 나왔지만 예. 투표 결과를 보게 되면 이번에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한 29만여 표가 강남 3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기도 이제 선거에서는 한 46만 표 정도가 이재명 후보가 많았고요. 예. 이런 사실들을 봤을 때 아까 우리 고재일 그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지층들이 얼만큼 결집했느냐가 이번 선거의 관건이라고 봤거든요. 데이터를 보면 영남 같은 경우에 한 63%가 이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고요. 호남 같은 경우는 83% 정도가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영호남 간의 대결이기도 했지만 수도권에서 이제 50%가 넘는 수도권에서 어쨌든 경기도에서는 뭐 이재명 후보가 46만 표를 앞서갔지만 서울 안에서 31만 표 이걸 득표했고 나머지 영호남 대결에서 그나마 이제 윤석열 후보가 선방을 해서 저는 이번 대선 결과가 뭐 좀 우려됐긴 했지만 그래도 당선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강호진 센터장님은 이번 결과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게 뭐 선거라는 게 한 표만 이겨도 이제 승리하는 건데 예. 일단 0.73의 의미는 저는 국민들께서 예. 정권 교체는 시켜줬지만 새로운 정권이 또 오만하거나 독선해서 안 된다는 의미 같아요. 다행인 거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인 기자회견에서 예. 키워드로 국민 통합과 협치를 강조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면 예. 사실 국민들께서는 정권 교체해준 그런 의미들을 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혁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0.73%짜리 혁신이 아니라 예.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 정치를 바꿀 수 있는 혁신이 돼야만 사실 국민들로부터 다시 한번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좀 하나 있거든요. 예. 사실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호남 쪽에 나름대로 공을 많이 들이려고 했었고 예.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영남 쪽에 좀 뭐 사실 뭐 이재명 후보 자체가 원래 태생이 영남 태생이고 하니까 영남 쪽에 많이 이렇게 공을 들이고 하려고 했었는데
이 선거 내내 이제 아무래도 이게 되게 어떤 비전을 제시하거나 이렇다기보다는 굉장히 네거티브 선거가 워낙 강하게 이제 되다 보니까 유권자들조차 굉장히 좀 자기 확증에 빠지고 그리고 양 진영을 대표하는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피커분들 있지 않습니까? 스피커분들이 어떤 근거라든가 합리적인 어떤 투표를 진행할 수 있고 또는 유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워딩을 하기보다는 자기 확신에 빠질 수 있는 굉장히 좀 약간 혐오와 비난의 언어들 많이 썼던 거 이런 걸 또 후보들이 각 진영의 후보들이 좀 약간 자기에게 좀 유리하도록 좀 활용을 했던 거 이런 부분은 좀 결과적으로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좀 아쉬운 부분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네거티브 선거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고 그 국민의힘 일부에서 이제 제기했던 이제 그 성별 갈라치기 예. 이대남 이대는 상당히 저는 불쾌했다고 보고요. 오히려 국민들을 통합시켜야 될 게 정치의 임무인데 이렇게 남녀 간의 대결을 부추기고 세대별로 갈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하는 건 저는 충분하게 반성하고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우리에게 중요한 제주의 표심 살펴보겠습니다. 제주에서는 그 전국적인 투표 결과와는 달리 이재명 후보가 52.59%, 윤석열 후보 42.69%, 10%포인트 차이로 적지 않은 차이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하지는 못하셨는데 부상일 변호사께서 이 부분 정확하게 예측하셨는데 이번에는 제주가 대선 민심의 풍향계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번의 대선 결과는 제주가 풍향계의 역할을 처음으로 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지 처음으로 않을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번에 진짜 그 처음으로 그 직선제 부활 이후로 처음으로 제주와 전국 민심이 엇갈리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부분은 어디서 원인이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그 부상인 변호사님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은 예. 그 방송 당시에 부 변호사님께서 했던 그 말씀은 지금의 결과를 가지고 예측하신 부분은 아마 아니지 않을까 그럼 이렇게 뭘까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사실 제주가 우리 흔히 이제 뭐 대선 풍향계 예. 우리 지난 방송에도 한번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 공식 자체가 사실 원래 들어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약간 의문이 들긴 했었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제주라는 사회가 워낙 중앙 정치에서 우리가 소외되고 홀대받고 하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이제 지역에서 정치를 하고 그리고 도민들의 어떤 자존감을 위해서 좀 약간 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자조 섞인 표현이 그 풍향계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실 이제 뭐 제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국회의원 3석 그리고 뭐 제주도 의원 29명 해가지고 조직 자체는 일단 민주당이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구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이제 제2공항 이슈 같은 것에 더해서 이제 뭐 적극적인 선구가 좀 약간 가동이 되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약간 선전하기 좀 어려웠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제주에서는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뭐 제주 홀대론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도 원래 오지 않았다가 막판에 이제 투표 하루 전날 이렇게 제주 예. 유세를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데서 보는 어떤 그 제주 홀대에 대한 어떤 인식 그리고 또 기존부터 이제 좀 약간 민주당의 어떤 4.3 특별법 개정이라든가 여러 제주 특별자치도 출범이라든가 여러 다양한 지역의 정치를 위해서는 그래도 민주당이 뭔가를 해줬구나라는 좀 약간 그런 우군이라는 좀 인식이 도민들 정서에서는 좀 약간 그런 게 좀 많이 작용을 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한국 의원님은 이번 결과에 대해서 약간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반성부터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제주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정당 지지도도 그렇고 민주당의 저희들이 열세인 건 맞습니다. 네. 맞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번에 그 제주도에서 그 투표율이 전국 최하입니다. 최하고 이제 우리 당에서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게 전국 그 판세를 뭐 10% 이상 앞서간다 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에 계신 분들도 많이 이렇게 결집을 안 한 것 같고요. 특히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까 고재일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조직력이 저희에 비해서는 굉장히 월등하다고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선거라는 게 어차피 표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득표율이 떨어진 부분도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당 지지도도 지금 뭐 민주당하고 저희하고 10% 가까이 차이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다가오는 지방선거도 그렇고 우리 그 제주도에서 정치하고 있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단순히 그 조직력이 앞섰다라고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는 제주도에서만큼은 선거운동 전체적으로는 이제 국민의힘보다는 죄송하지만 이제 민주당이 상당히 앞선 측면이 있었고요. 실제로 뭐 지지선을 하더라도 국민의힘보다 5배 이상 이제 많이 했었고 선거 현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약간 젊은 분위기가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좀 앞섰던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또 이제 사실 도지사가 원래 국민의힘 소속이었는데 하다 가시는 바람에 그 빈자리도 제가 보기에는 보이지 않는 이번 결과를 나타내는데 하나의 또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그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비교해 보면 제주시의 격차가 더 컸고요. 이재명 후보의 우세. 서귀포시는 윤석열 후보가 어느 정도 선전을 한 것 같아요. 특히 서귀포시 성산읍, 대정읍, 표선면 세 군데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섰거든요. 이런 지역별 차이, 도민들의 표심은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일단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제주와 관련한 어떤 공약이라든가 선거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하고 전선을 만들기 가장 좋은 이슈가 아마 제2공항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는 제2공항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라는 좀 약간 좀 강단 있는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해저 터널 얘기도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고 제2공항에 대해서는 뭐 찬반 양론이 있으니까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윤석열 후보가 그 지점을 잘 치고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뭐 민주당이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책임 자체가 있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 아마 그 성산읍 지역하고 표선면의 표심은 좀 거기서 작용을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산읍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금 몇 년째 계속 걸려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구자읍 지역, 제주시 구자읍 지역이라든가 서귀포시 표선면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제2공항 어떤 개발에 따른 어떤 그 뭐 좀 어떤 수혜, 반사 이익 같은 걸 좀 기대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들여볼 수 있는 것 같고 사실 대정읍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저는 좀 원인과 결과를 좀 찾아보기가 좀 약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이제 뭐 그 흔히 영어 교육 도시로 대표되는 뭐 사실 좀 어떤 나름대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이 많이 이주를 했기 때문에 좀 그런 표심이 나왔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좀 구체적으로 좀 보기 전까지 원인과 결과를 좀 약간 혼돈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약간 아직은 판단을 하기가 좀 약간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번 제주도 대선 결과를 보면 제주시에서 한 12% 정도가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앞섰고요.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한 4% 정도 앞섰는데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그 세 개의 우세 지역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성산포 지역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가 한 12% 정도 앞섰었습니다.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도 이제 앞서 있고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그 대선과 관련해서는 제주시 동지역 그리고 서부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재명 후보를 많이 찍어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제2공항 이슈와 관련해서 저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제2공항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 그리고 홍보가 좀 미흡했다고 봅니다. 저는 뭐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제주도의 민심이 제2공항하고 같이 그 접목시키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근본적인 원인은 있겠지만 뭐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제주시 읍면동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조직이라든지 그런 득표 선거 이 자체가 뭐 저희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43개 읍면동 가운데 이제 3개 지역을 윤석열 후보가 이겼는데 사실 제2공항은 그 공항 예정지 편입되거나 주변의 소음 피해 지역은 당연히 반대가 많았던 것이고 반면에 나머지 지역은 제2공항이 만약 생겼을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데 수혜 보는 지역이 인구가 워낙 많았던 거죠. 성산도 고성부터 해가지고 성산읍을 보면요. 그렇죠. 성산읍의 경우 그래 당연히 이제 제2공항 표심은 윤석열 후보로 간 것 같고
대정 지역은 사실 의외로 윤석열 후보가 많았는데 예. 그 투표 결과 보면 투표구별로 나오는 또 데이터가 있어요. 아, 그런 걸 봤을 때는 아까 고재일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상대적으로 영어교육도시 관련된 예. 또 심지어 거의 영어교육도시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강남 3구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송파, 그다음 강남, 서초 해가지고 막 그런 표심도 작용하면서 대정 지역은 또 예상 외로 예. 윤석열 후보가 앞섰던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주의 미래를 어떻게 약속했는지 제주 공약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주 지역 최대 현안이죠. 제2공항 문제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2공항 추진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또 주민들의 찬반 양론으로 지체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의 의견을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용해서 제주의 동과 서가 모두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멋진 공항을 빨리 추진해서 사람들이 제주에 더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네, 지금 보셨듯이 윤석열 당선인이 제2공항 조속히 착공하겠다고 아주 자신감을 보였는데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복잡하잖아요. 지금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반려해서 국토부가 그 보완하기 위한 보완 가능성을 검토하는 연구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이 문제 어떻게 접근할 걸로 보시는지 지금 철새 도래지 문제가 구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이슈죠. 그 조류가 항공기와 충돌하는 문제 때문에 과연 새 정부가 이 문제를 지금 공약처럼 조속히 착공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걸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아까 이제 그 우리가 VCR 영상으로 지금 봤지 않습니까? 제주 네. 유세 그 동문 로타리 유세하는 장면인데 동과 서의 균형 발전이라는 워딩에서 저는 문득 그 원희룡 전 지사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했겠죠. 예, 그렇죠. 네. 그 전부터 이제 그 제2공항 관련해 가지고 여러 얘기를 하거나 기자회견을 할 때 동서의 균형 발전이라는 표현을 그때 이제 원전 지사께서 많이 사용하셨거든요. 그래서 또 마침 또 지금 인수위원회의 또 그 기획위원장인가요? 그걸 또 역할을 하고 계신 걸 보니까 아마 원희룡 전 지사의 어떤 아이디어와 생각이 많이 반영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 최근에 이제 뭐 여가부 폐지 예. 이를 지금 굉장히 지금 또 적극적으로 지금 당선인 쪽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논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쨌든 일단 본인이 약속과 어떤 공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약간 있는 것 같아서 뭐 방법론에 대해서는 물론 고민을 좀 더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제2공항 추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많은 그 좀 가능성을 두고 이렇게 좀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어떤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듯이 이제 정말 크리티컬하고 핵심적인 제2공항 입지에 대한 어떤 불가능한 그런 거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뭐 해석의 영역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여러 이제 주민들의 어떤 찬반 양론이 나뉘면서 이에 관련해 가지고 정말 제2공항을 여러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추진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잠깐 숨고르기를 하는 차원에서의 용역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새 정부에서 어차피 이 정책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용역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입지 선정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결정적인 문제만 없으면은 예.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걸 추진하지 않을까라는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추진할 것이다. 네. 예. 김한국 의원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예, 저는 계속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뭐 지난 7년 동안 사실 문재인 정부를 탓할 수밖에 없는 게 끌어왔습니다. 갈등을 끌어왔고 그리고 네. 지금 그 환경부에서 말하고 있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부분도 철새라든지 숨골 이런 부분이 지금 어찌 보면 크게 이슈화가 돼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 지금 제2공항 예정지에서 뭐 하도라든지 종달 오조리 예.
이쪽 철새 그 도래지의 직선거리를 보면 한 8km 정도 됩니다. 예. 그럼 예를 들어서 김해공항 같은 경우에 김해공항과 이제 거의 비슷한 울숙도 철새 도래지가 있거든요. 그게 예. 7km입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아까 고재일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철새와 관련된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예. 비행 고도가 다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류라든지 비행 고도가 다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가 이 부분을 달리 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철새와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다른 지역 공항 그 상황을 보더라도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물론 우려의 시각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부분 갖고 제2공항을 뭐 철회한다든지 입지 선정을 다시 한다든지 한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조속히 착공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예. 어떤 해결책을 찾고 지금 용역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환경부하고 다시 협의 협조를 구해서 예.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아마 착공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호진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제2공항 문제 관련해서는 뭐 대통령 공약은 맞지만 예. 사실 도민적 합의가 좀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그냥 한 것도 아니라 도의회, 그다음에 언론기관, 도청까지 협의해서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정리했는데 다시 또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이제 공항을 한다고 하면 남아 있는 거는 윤석열 당선인이 말씀하셨던 통합과 협치가 아니라 갈등과 정밖에 않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인수위원회 이제 기획위원장으로 계시는 이제 원희룡 전 지사를 포함해서 윤석열 새로운 정부가 무조건 강행이 아니라 도민의 민심을 다시 한번 살펴가지고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지혜가 좀 필요한 상황 같아요. 바로 이 지점인데 철새 문제보다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이 지금 제주 지역 안에서도 반대 여론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오차범위 안에서지만 반대가 높게 나오는 그런 결과들이 많고 과거에 또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군기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전례도 있어서 제2공항이 추진될 경우에 그런 갈등이 재현될 것이 아니냐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윤석열 당선인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걸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사실 검찰이라는 어떤 상명하복의 조직, 예. 어떤 그 내부의 프로세스가 있고 어떤 관례가 있는 그런 조직에서 오랫동안 뭐 생활을 하신 분이고 거의 정치에 관한 경험이라든가 이런 건 좀 많이 부족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선거 캠페인을 진행하면서도 그렇고 지금 인수위 진행하는 면에서도 가끔 보면은 정무적 감각이 좀 약간 좀 모자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정무적 감각이 모자라다는 게 뭐냐면 사실 정치라는 게 좀 약간 뭐 대화와 타협도 필요하고 때로는 설득도 해야 되고 반대하는 사람들 설득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좀 제2공항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좀 상당한 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좀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은가 좀 약간 걱정의 시선이 좀 이 있습니다. 부분은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예. 예. 김한국 의원님 국민의힘에서 이 도민 갈등 해소할 어떤 비책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어렵지 않다고요. 예, 처음에 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2공항 그 예정지를 발표한 2015년도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당시에 반대대책위원회에서 했던 행동들을 보면 도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제대로 된 설명을 못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제2공항과 관련해서 이제 주민 설명을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못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과연 제주도민들이 제2공항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부터 저는 좀 의아하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자꾸 말씀하시는데 여론조사 기관 2개 기관이 조사를 했습니다. 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엠블레인 퍼블릭하고 예. 한국 갤럽에서 했는데요. 예. 엠블레인 퍼블릭 같은 경우는 반대가 한 7.3% 정도가 많았고요. 예. 갤럽 같은 경우는 2.9%입니다. 예. 그리고 성산포 지역 주민,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죠. 예. 했을 때 두 군데 다 30% 넘는 찬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제2공항과 관련된 제대로 된 설명회가 필요하고요. 예. 아까 우리 그 사회자께서도 동서 균형 발전을 제2공항과 관련해서 하겠다는 그 윤석열 후보의 워딩을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공항이 굉장히 번잡한 건 아시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제2공항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신지 혹시 고재일 기자님 아십니까? 지금 제2공항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 무슨 용역 관련해 가지고 나온 뭐 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2공항이 들어갔을 때 네. 어떤 기능을 예, 국내선 그렇죠. 뭐, 예, 예. 정확히 알고 계세요? 항공사별로 분리를 하는 걸로 일단 그거를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건가요? 국내선, 국제선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두 아니, 가지가 고 기자님 알고 계세요? 제가 알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 이렇듯이 도민들이 잘 모릅니다. 네. 지금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면 그 용역 그 데이터상으로 보면 국내선의 50%를 그쪽으로 간다 했거든요. 국내선만 아, 예. 50% 가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남았는데 이번 그 도민 여론조사 했을 때 제주시 반대했던 제주시 동지역하고 서부 읍면 지역이 공항이 아예 그쪽으로 가는 걸로 지금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해가 있다. 그렇죠. 국내선 50%를 간다 했을 때는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동쪽에 가게 되면 서부 그러니까 서귀포권에 있는 동부 지역 분들이 접근하기가 편하고요. 오히려 50%가 가게 되면 제주시 서부권에 있는 분들이 더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설명들을 제대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런 설명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앞으로 이 도민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의 몫입니다. 네. 그 당시에도 저는 계속 요구했던 게 정부가 이 사업이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가 손 놓고 있어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원희룡 지사가 뭐 합의를 한 부분이지만 이 여론조사 결과로 정책 결정을 한다는 합의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바뀌게 된 이후에 설명도 제대로 다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민들을 또 뭐 반대 찬성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도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설명하고 예. 정보를 제공하면 갈등이 해소될 것이다. 그렇죠. 예, 이런 말씀이시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존경하는 의원님이지만 동의할 수 없는 동의할 수 부분이고요. 없다. 예. 예, 박근혜 정부 때부터 해서 예. 설명회 토론회까지 합치면 50번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정보 저는 제공은 찬성이 충분했다. 많았잖아요. 이건 이 박근혜 정부 때인 거고 아니. 이 절차를 이런 말씀을 결정하는 잘해주셔야 과정에서는 되는 게 의원님 과거에 왜 찬성이 많았는지 왜 반대가 많은지 그 부분을 그거는 설명해 논문 주셔야죠. 쓰시는 분한테 하시는 일이고 예, 예. 지금은 자 여론조사를 한 이유는 그냥 폼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예. 이번 정책 결정 과정에 그래도 도민적 합의를 이끌어보자라고 해서 조사를 했던 것이고 우리가 0.7% 차이로 이긴 대통령을 존중하는 거는 절차이기 때문인 거고 김한국 의원님도 0.8이7이었습니까? 선거하고 이거하고 다르죠. 이렇게 해서 절차를 그건 다르죠. 합의해가지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냥 언론사가 하고 싶어서 한 거라면 동의할 수 있지만 이거는 도의회 도청 합의해서 진행한 거고 그 결과를 서로가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지. 아 나는 공항 찬성에 무조건 해보자라는 프레임 가버리면 사실 또 다른 갈등밖에 그럼 없는 윤석열 당선인이 어떤 갈등 해소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은 없어 보이는데 예. 그러면 만약 100배 양보해서 예. 그러면 공항 하고 싶다 하면 도민들 의견이 중요하니 예. 그럼 국토부 장관께서 새로운 장관께서 발의해서 예. 여론조사로는 부족하다 보이니 예. 설명 한 번 더 하고 주민투표를 결정하자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예를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참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윤석열 당선인의 또 다른 공약이죠.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 4.3 특별법 문제에 대한 당선인의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에 올 때마다 늘 4.3 보상 문제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대한민국이 인권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과 헌법 정신을 위해서도 과감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윤석열 당선인 방금 과감하게 검토하겠다는 그 표현을 썼는데 전체적으로 공약들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뭐 제도적 지원, 복지 증진 상당히 진전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한 가지 과거에 이제 그 보수 그 정당이 집권했던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4.3 위원회 폐지 논란이라든지 4.3 희생자 재심사 논란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특히 두 분이 4.3 추념식에 한 번도 오지 않으셨어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래서 제주 도민들 입장에서는 섭섭한 마음도 있었죠. 그렇다면 윤석열 당선인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은 어떻게 이 생각하시나요? 부분은 제가 먼저 좀 아, 예, 알겠습니다. 워낙 이 4.3과 관련해서는 예. 우리 도민들이 관심이 많고 유족분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뭐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과거에 저희 국민의힘이 4.3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왜곡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윤석열 우리 대통령 당선인은 다릅니다. 예. 그리고 이번 4.3과 관련된 공약도 어느 후보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공약 발표를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보상에 관련돼서도 이제 정확히 뭐 합리적인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정부에서 하고 있는 가족관계 특례 조항, 그리고 4.3 트라우마 센터, 그리고 복지센터, 그리고 4.3 추모제의 어찌 보면 국가적 문화재 승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그 4.3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최근에 이제 중심이 되고 있는 배보상과 관련해서 뭐 이재명 후보는 구체적인 언급을 안 했지만 저희 후보께서는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현재 9천만 원을 주고 있는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구체적으로 이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1억 3천만 원 이야기를 그렇죠. 직접 하셨던 것은 아닌 걸로 정확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말씀드렸고 건의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워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합리적이고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예가 2015년도에 대법원 판례를 했던 그 8484 그 사례가 있습니다. 경선 토론회에서 원희룡 당시 후보가 1억 3천만 원으로 그렇죠. 올리는 부분을 제안했을 때 동의하셨던 걸로. 국가에 의한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가지고 보통 1억 3천만 원 정도가 법원 판결에서는 나왔던 판례들이 있습니다.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위해서 배상 판결 금액 정도는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 판결이 아마 좀 된 판결일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 지금 판결을 한다 하면은 그보다 좀 금액이 올라가지 않겠나 싶고 손해배상을 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판결을 했다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은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나. 피해 보상을 받는 분이 만여 분 정도 되거든요. 예. 1인당 9천만 원씩 했을 때 거의 한 그 9천억 정도가 지금 소요되고 아까 윤석열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 8484 1억 3,200으로 했을 때도 제가 추계해 본 예산으로는 한 4,200억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윤석열 후보라든지 원희룡 지금 인수 그 위원회 그 기획위원장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제주 4.3과 관련해서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뭐 윤석열 후보의 의지가 저는 확고하다고 보고요. 또 두 번째로는 뭐 이번 4월 3일에 우리 윤석열 당선인께서 4.3 추모제에도 뭐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 오십니까? 저는 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상 금액도 높아질 것이고 당선인 신분에서도 추념식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높다가 아니고 오신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지켜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돈이 거짓말을 한다라는 그런 그건 얘기가 무슨 있습니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선의로 얘기를 하지만 결국 이게 실질적인 문제에 가면은 그 선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 실무적인 검토. 그런 이건데 저희가 사실 이제 이번에 코로나 손실보상금 그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회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 같은 경우에는 여야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손실보상금을 약속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뭐 물론 선거를 앞둔 시점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근데 항상 발목을 잡는 게 뭐냐면 기재부더라고요. 기획재정. 기재부가 커트를 내버리면 이게 뭐 사실 뭐 좀 이게 좀 뭐 형평성 따지고 뭐 예산 뭐 운영 관련해 가지고 뭐 안 된다고 하면 이게 안 된 이게 어려운 경우가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번에 그 배보상금 이제 9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올리는 거 사실 뭐 도민으로서 반대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여야 정치권이 뭐 해주겠다 그러면 뭐 도민으로서는 굉장히 뭐 빨리 됐으면 하는 뭐 그런 거긴 한데 현실적으로 이게 과연 기재부의 어떤 그 까다로운 문턱을 넘을 수 있겠느냐. 쉽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게 우리 지난 정권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켜봤던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한번 믿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돈이 거짓말을 지켜보게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청와대의 생각과 정부의 생각이 달라버리면은
이 좀 힘든 거를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지켜봤고 사실 또 이제 그 당선인께서 많이 하는 얘기가 워딩 중에 하나가 뭐 국민들도 아시겠습니까? 법과 원칙 아니겠습니까? 예. 법과 원칙적으로 이게 안 된다 그러면 과연 정치적으로 그럼 돌파를 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돌파를 하는 판례가 있잖아요. 예, 예. 그게 법과 원칙이잖아요. 대법원 판례가. 예. 어쨌든 좀 지켜볼 일이고요. 예. 강호진 센터장님은 예, 뭐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유족분이나 도민 입장에서 예. 그 배보상 액수를 당연히 올라가는 상당히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리고 다만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예. 이제 약속이었는가 약간 이제 의문이 남지만 다행히 국민의힘 도당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서 이런 약속은 이제 인수를 거쳐가지고 예. 저는 실천되면 모두가 다 환영할 일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4.3에 대해서는 약간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저는 명료하게 이준석 대표가 들어선 이후에는 그분 뭐 호불호는 있겠지만 4.3 관련해서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예. 지금의 제도들이 완성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이런 정신들이 계속 국민의힘 차원에서 유지된다면 사실 4.3 문제는 제주에서만큼은 이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사실 큰 차이 없이 사실 도민을 위해서 좋은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의 제주 8대 공약이 있죠. 제2공항 문제뿐만 아니고 신항만 건설, 관광청 신설, 미래 산업 육성 등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성장에 방점을 찍다 보니까 최근에 제주가 겪었던 어떤 환경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소홀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당선인의 공약이 과연 제주의 미래와 부합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지금 짚어주신 대로 뭐 제2공항, 신항만, 예. 뭔가를 새로 만들겠다, 예. 특구를 조성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제 그 공약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뭐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예전부터 좀 추진해 왔던 내용들을 좀 약간 보강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거나 좀 그런 예. 내용이 많은데 어쨌든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그 구럼비 발파 10주년이 됐더라고요. 예. 네, 이게 뭐냐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구럼비 발파 이후에 제주 해군기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도민들의 어떤 그 여론, 예. 환경 보전이라든가 좀 이런 여론들이 많이 좀 각성되고 좀 약간 올라간 측면이 있다라고 좀 여러 이렇게, 가지 원인이 예, 있겠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인구 유입도 예.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환경과 성장을 따지면서 봤을 때는 그동안 이제 뭐 어떤 이거를 이제 뭐 어떤 일관성 있는 흐름을 분명히 좀 약간 뭐 찾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환경이 너무 중요시 됐을 때는 약간 성장에 대한 성장이 너무 지나쳤다 싶으면은 좀 약간 환경 보전에 대한 좀 어떤 목소리가 커지는 약간 사이클이 좀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사이클에서 좀 어떤 도민들이 느끼는 게 과연 환경 보전에 대한 갈망이 더 클지 아니면 성장에 대한 것이 더 클지 뭐 물론 이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좀 약간 한쪽으로 좀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개발 위주의 어떤 공약 뭐 요런 평가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이걸 아마 이제 도민 사회가 예전만큼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수준은 좀 지나지 않았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걸 한번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김한국 의원님 이번에 이재명 후보는 환경 보전 기여금이요 이런 부분을 이제 공약했었는데 물론 이제 제주도의 정책으로서 앞으로 뭐 추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이번 그 윤석열 후보의 그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뭐 윤석열 후보가 공약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뭐 관광청 신설이라든지 제2공항 그리고 신항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를 이제 따로따로 말씀드리기보다도 하나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관광청 같은 경우는 제주도 이제 산업 구조를 보면 예. 관광업계가 지금 거의 80% 이상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찌 보면 가장 이제 제주도를 먹고 살리는 그런 산업 중에 하나가 관광 쪽이기 때문에 제주에 관광청을 설치해서 제주의 관광이 그냥 먹고 노는 관광이 아니라 자연사와 문화와 인류학을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수준 있는 관광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 내용은 추진만 잘 된다고 하면 어찌 보면 대한민국 관광의 중심 1번지가 저는 제주도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2공항과 신항만 관련해서는 자꾸 개발 위주의 뭐 사업이라고 하는데 국가 기관 SOC입니다. 이 부분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섬이잖아요.
그러면 뭐 육지로 갈 수 있는 부분이 항만하고 공항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지금 탑동 앞에 그 재위험 지구로 해서 지금 일정 부분 그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공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요. 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환경보전 기여금 같은 경우도 윤석열 후보도 동의를 했습니다. 큰 틀에서. 근데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있지만 뭐 제주도가 나아가야 될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는 뭐 쓰레기 문제, 주차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일맥상통 공약이 같다고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2공항이나 신항만까지는 사실은 뭐 SOC이긴 하지만 여전히 개발 위주의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고, 다만 관광청 관련해서는 저는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대신 관광의 트렌드가 옛날처럼 양적 관광에서 질로 가는 과정이 있으니까 새로운 관광청, 제주도가 관광의 중심지가 되되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까지 좀 흡수하면서 모습이 된다고 하면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선거 때 환경보전기여금은 사실 입장이 좀 갈렸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하자, 윤석열 후보는 약간 세모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유발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그런 행위에게 부담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들어오는 사람마다 얼마씩 받는 그런 인두세적인 입도세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네, 다행히 이제 인수위의 기획위원장이신 원희룡 지사가 지사로 계실 때 또 하시던 일이라서 그 부분도 좀 명료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대선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왔는데, 이번 대선 결과가 과연 지방 정가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 특히 각 당의 후보군들에도, 민주당, 국민의힘 후보군들에도 어떤 영향이 있을 걸로 보시는지 합쳐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뭐 80일도 남지 않은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라고 좀 예단을 하기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번 대선 개표 결과, 제주의 개표 결과를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아직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 분명해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제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 전까지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름대로 지역 공약과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뭐 지역 출신 인사를 등용하는 거, 이런 거를 보면서 아마 지역의 표심이 분명히 좀 작용할 면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아마 이제 그건 것 같아요. 이제 4월 3일 저희가 이제 추념식 때 과연 당선인이 오는가 오지 않는가 관련해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내는가가 아마 좀 지역의 어떤 표심을 좌우하는 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한국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최근에 이제 도지사 후보 여론조사를 저도 보고 왔는데 많이 나와야 한 15%입니다. 그리고 지금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50% 이상 되고 있어서 지금부터가 저는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제 시작할 겁니다. 시작하면은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조금 한 10% 정도 뒤지고 있지만 분명히 따라잡고, 아까 우리 고재일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가 5월 10일 이제 취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우리 지방선거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제주도에 대한 관심,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3 추념식 때 저는 100% 온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해 보면 충분히 이번 지방선거도 저희 국민의힘에서 선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오시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나중에 제가 안 오면 안 온 대로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4월 3일 날 윤석열 당선인이 오고 말고의 차이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오시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선거 자체가 뒤집힐 일은 없다고 보고, 감사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일단 지방의회를 보면 지금처럼 민주당이 싹쓸이 독과점하는 구조는 깰 것 같다. 그런 건 좀 명확한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의석 차이가 꽤 많이 나죠. 꽤가 아니고 아주 많이 30대 옵니다. 30대 5요. 그 부분은 분명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좀 깰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견제와 균형할 수 있는 것 같고, 다만 도지사는 아직 좀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측
이제 후보군이 객관적으로 상당히 좀 약한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극복하는 과정을 제대로 밟으면 사실 또 다른 모습이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민주당 후보군보다 국민의힘 후보군이 약한 게 아닌가 이 부분 극복하자고 보고 있습니다. 네. 명쾌 한 주, 오늘은 20대 대선 결과와 윤석열 시대의 제주 살펴봤습니다. 차기 정부가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미래에 제주가 추구하는 가치가 함께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명쾌 한 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